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요즘 세법학 자유수강권이라고 이거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4월 21일 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판매를 좀 23일부터 또는 24일부터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세법학 프로세스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조금은 과목 또는 과정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지도 좀 하고, 통합세법학 오늘 수업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 2차 시험에 그죠? 세법학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여기는 변호사 시험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 세법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겠죠. 그쪽에서는 아마 조세법 이렇게 아마 시험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법학은 법대에서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조세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죠? 여러분이 기본 이론의 중요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 이론 강의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 단계는 절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또 진행되더라도 모래 위에 접을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사상 누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닦는데 주의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제 생각에는 한 70%는 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회계학원을 다닌다든가 또는 세법을 공부했던 분들은 세법을 이렇게 알아요. 이제 세법을 회계인 것처럼 압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전혀 회계가 아니야. 법이야. 그지? 그래서 법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본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기를 바래요. 많은 학생들이 그죠?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그죠? 2차 시험에서 세법학 시험을 보면서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네. 또는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자, 11월에 발표 나고 나면, 그지? 12월 돼서, 크리스마스니까 놀아야지, 그지? 또 1월 됐어요. 연초니까, 세법 개정이 안 됐네. 그러니까 좀 미뤄야지. 자, 2월 됐어요. 세무회계가 바뀌었네? 세무회계부터 해야지.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세법학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세법학은, 그죠? 회계학원에서 그런다면서요. 세법학은 누구나 모르니까 꽈락만 넣으면 된다. 미친 소리예요. 세무회계가 꽈락만 넣으면 될 거예요.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세법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회계사 공부하다가 넘어온 분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회계학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회계사 시험을 공부했던 친구들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로지 뭘 해야 돼요? 이 세법학에서 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오히려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순환합니다. 어떤 순환할까요? 2차를 3번 보고 4번 보는 건 그죠? 당연지사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차 붙으면 뭐예요?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1차가 한 4대1, 그지? 기껏해야 그 정도 될 거예요. 2차는 10대1이에요. 10대1. 그지?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세무사 시험의 그죠? 시작은 그죠? 또 끝은 어디라는가? 2차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1차가 3대1, 4대1 밖에 안 되는데 2차는 10대1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죠? 갈라질 수 있는 내용이 뭐야? 세법학이 200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40점씩 맞아. 또 30몇 점씩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을 붙어요? 10대1의 시험을. 그냥 그지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이 돼서 그냥 순환하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세법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쪽은 그죠? 세법학 일부하고 그죠? 자, 세법학 일부하고 또 2부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런데 그지? 자, 만약 제가 공부를 한다면 저는 세법학 2부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2부를 곧바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1부에서 그죠? 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2부를 가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동차도 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세법학 2부는 굉장히 논리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또 개별소비세법, 또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도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2부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제돼야 될 건 납세 후의 성립확정 소멸도 모르면서 2부를 갈 수는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 공부는 반드시 하시고 나서 이 2부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당부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부 국세기본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치?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나면 봅시다. 세법학의 가장 좋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법학 팔레트 강을 하겠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세법학 1, 2 교재를 완성을 했고요. 또 통합세법학이라는 교재를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무사 실전 세법학 연습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제가 15년치를 전부 다 스크리닝을 했어요.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낀 건 뭘까요? 이 대법원 팔레트 강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뭘 만들었을까요? 그죠? 자, 통합세법학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지? 왜 이 교재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죠? 세 번째는 당연히 실전 세법학 연습 교재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수업을 할 것이에요. 왜 이 교재를 만들었을까요? 그지? 이 교재를 방대하게 쓰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그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자, 뭐가 되지 않으면, 이 기본 이론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그죠? 판례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응? 왜 그럴까요? 자, 기본 이론이 돼야 뭘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이론이 돼 있지 않는데 판례를 뭐 또 읽을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그지 여러분들 어떠한 결론이 나와 있더라도 그 결론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그죠? 사례에 대한 것이 연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죠?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왔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점수 즉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암기하려고 절대 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본 이론을 강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론 수업에서 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합세법학 수업을 통해서 전개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강의 수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그치? 제 생각에는 40강 정도 어바웃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여기는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법학의 실전 연습을 위한 뭐다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합세법학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뭘 할 거냐면 그죠? 자, 실전 세법학 그지? 연습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걸 그죠? 기획하게 된 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데 뭐 합니까?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월에 1순환하고 그죠? 다음 연도 2월이 되면 2순환합니다. 그리고 뭐 5월달 정도에 3순환이라는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세법학에 이 기본적인 이론이 돼 있지 않은데 순환합니다. 뭘 순환하고 있는가? 그지? 다음 연도에 또 오세요.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세법도, 그죠? 자, 세무회계와 세법하고는 나눠지게 되는데, 세무회계는 꼭 세법 개론의 연습처럼 수도 없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지? 시중에 그죠? 세법학 연습교재도 하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강사들이 도저히 이거를, 그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답안지를 출제위원들처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행단계 그지? 선행단계 수업을 그죠? 자, 완벽하게 해야 이거를 갈 수가 있는데 세법의 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래요? 순환 과정을 듣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서요. 그죠? 이론을 뭐 하는가? 확인하고, 그죠? 또 강화시키는데, 인포스먼트 시키는데, 그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러한 정리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암기 노트나 보고 자빠졌고, 그런 식으로 세법 공부를 해서, 특히나 법학인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되겠어요? 법률 용어, 해제가 뭔지도, 해지가 뭔지도, 상속이 뭔지도, 증여가 뭔지도, 그죠? 부가권이 뭔지도, 징수권이 뭔지도 모르고 세법학을 공부해. 그죠?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그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는 이러한 수업들을 뭐 할 거냐면 전부 하나의 그지 이수천닷컴에서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법학 자유수강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하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는 이론도 정비가 됐고 연습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겁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죠? 기출문제, 오케이? 그죠? 기출문제 플러스, 그죠?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연습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치? 자,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쟁점을 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그죠? 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비어 있고요.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다는가. 그게 현실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회계학원의 현실이에요.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지? 물론, 저는 죽어도 회계학원에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안 돌아가냐. 그지? 저는 지금이 좋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이 맞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할 거냐? 세법학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누가 찍었다, 누가 안 찍었다. 이런 수업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법학 파이널 특강은 어디하고 이 통합세법학 수업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으셨다면 굳이 이걸 듣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통합세법학 수업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세법학 중에 통합세법학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통합세법학이라는 교재를 만들게 된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 이거는 핸드북처럼 두 권으로 쪼개서 출간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한 권으로 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약서마저도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집을 피우고 싶었어요. 세법학 1, 세법학 2 그리고 핸드북이라는 이름으로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거보다는 한 권의 교재로 뭐 하자, 단권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통합세법학 교재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페이지 수는 얼마가 됩니까? 자, 7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간은 언제 됩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간은 언제 됩니까? 자, 출간은 아마 오늘 됐을 겁니다.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13일인가요? 4월 13일인데 아마 출간은 언제 됐을까요? 4월 13일에 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판사 사장님께서 지방에 대학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유통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늦어도 언제서부터 4월 언제서부터 16일부터는 아마 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770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단권화를 통해서 세법학 1과 2를 모두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뭐라 하셔야 됩니까? 모든 공부는 중간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그 논리에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는 전혀 여러분들 세법학적 지식을 또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강의는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자, 강의 시작은 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전세법학 연습에 대한 교재 집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뭐 했냐면 상법 강의 올해 출간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상법 강의 교재를 전부 어제 CP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부터는 이 실전 세법학 연습에 대한 교재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을 할 것이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제가 스피디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시작은 지금부터 하지만 본격적으로는요. 그죠? 빠르면 그죠? 본격적으로는 빠르면 언제? 4월 한 19일? 그지? 늦으면 한 4월 23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그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의 진행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그죠? 수업의 진행은 그죠? 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몇 강? 그죠? 강의 수는 총 한 40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지? 세법학 1이 한 25강 될 거고요. 세법학 2가 그죠? 한 16강, 17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는 전체적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봅시다. 자, 우리가 세법학에서 이러한 과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법학 1부가 있고요. 그죠? 자, 2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학 1부의 목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국세기본법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또 법인세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소득세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부터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소득처분 때문이에요. 자, 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특히나 앞에 해당 상여, 기타 소득이 될 거예요. 걔네들은 소득세법상 당연히 누구에게? 그치? 자,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주자한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곧 소득세법상, 그죠? 그죠? 어떠한 소득을 이루게 됩니까? 그죠? 근로소득이나 또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 기타 소득이나 또는 뭐가 됩니까? 그죠?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 때문에 법인세법부터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그죠? 수업을 할 것인데 이쪽은 한 25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물론 적다면 얼마? 20강 정도에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부는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기본 수업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여러분하고 랩하면서 진행을 하고 갈 거예요. 자, 개별소비세법은 그죠? 2강이면 충분히 끝날 거예요. 많아봐야 3강 이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있습니까? 지방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줄이겠습니다. 조특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수업을 선생님 어떻게 40강에 끝낼 겁니까? 어떻게 끝내기는 어떻게 끝내요? 자, 국기법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꺼내보시죠. 자, 이 국기법의 목차도 모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제가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법인세법의 목차가 어떻게 되냐? 중간에 갑니다. 이렇게. 그죠? 첫 번째 뭐? 총칙. 두 번째. 그죠?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그 다음. 세 번째. 입금 불산임. 네 번째. 송금 불산임. 그러면서 뭐? 퇴직금의 충당금. 그죠? 또는 퇴직연금 충당금, 또 접대비, 또 기부금 이렇게 목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서 좀 뺨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목차입니까? 그건 목차가 아닙니다. 응? 그거는 세무회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죠? 기술적인 그냥 순서일 뿐이야. 그럼 법학적 목차는 법인세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가시죠. 뭐 총칙, 두 번째, 그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 번째.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왜 세 번째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가 법인세법에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나와야 돼요? 입금과 송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귀속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회계에서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가. 자, 기업회계에서 100으로 그죠? 매출을 인식했어. 근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면 매출이 150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입금 산입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회계학의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가. 법인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을 모르면 세무조정을 알 수가 없어. 또 법인세법의 자산부채 평가를 몰라. 그럼 뭘 알 수가 없어. 취득원가를 알 수가 없어. 취득원가를 모르면 뭘 못 알아. 감가상각비를 알 수가 없어. 또 처분손익을 알 수가 없어. 부당행위상 부인규정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는가. 그럼 법인세법 목차부터 한번 우리 내봅시다. 자, 1번 총칙, 2번 그죠? 당연히 손익, 그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그죠? 3장 뭐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4장 입금 불산임, 5장 송금 불산임. 끝이야.
무슨 접대 비율, 무슨 퇴출이야. 그건 아니야. 그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6장 뭡니까, 선생님? 부당계산 부인. 됐잖아요. 7장. 그지? 뭐?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그지? 8장. 납세 절차. 9장 뭐? 그 밖에 법인세. 그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 연결납세도. 올해 삭제되긴 했지만 현재도 남아있는 미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죠? 그것들 정리하고 가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합병분할 특례. 이 정도의 목차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 이 국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국세기본법의 목차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야 법률 용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법학의 200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잘 두드리더라도, 그죠? 이것은 오로지, 그치? 뭘로? 그죠? 글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글로 표현한다는 말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라는가? 정확한, 그지? 법률 용어를, 그죠? 법률 용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전에 있는 조문 그대로 글을 쓴다. 그래봐야 점수 주지도 않습니다. 얘는 이해도 못하고 두서도 없는 글을 쓰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언어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법학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지, 법 공부를 하지 않고 법 공부를 했다? 혼자 했겠죠, 혼자. 그지? 법이 그렇게 쉽습니까, 법 과목이? 그지? 학부서 몇 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 그지,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하고, 그지? 로스쿨 들어가기도 힘들게 최소한 7, 8년은 법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을 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그지? 회계사도 아니고, 그지? 자, 변호사도 아니지만 양쪽을 아우르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죠? 시험 범위에 세법학을 200점이나 넣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국세기본법에서 여러분들 목차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무조건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뭐예요? 복합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론 물어보고 나서 뭐 사례 판단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이론을 2개 물어볼 수도 있고 1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법인세법도 거의 케이스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소득세법도 케이스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뭐 이론 문제, 그죠? 양도세가 나오면 일세대 일택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증용 양도행위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또 상속증여세법은 의외로 사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학2는 거의 뭐예요? 그죠? 이론형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게 지방세법이 케이스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죠? 출제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보세요. 이 사례가 나오더라도 뭐야? 전부 이론적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목차 정도는 여러분이 되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국세기본법을 곧바로 가야 되냐? 국세도 크게는 뭐라는가? 조세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조세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글을 써가는 겁니다.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경정청구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신고를 냈습니다. 또는 수정신고를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과다 신고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국가에 뭐 할, 그지? 환급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환급해달라 한다고 국가는 환급해 줄까요? 아니에요. 왜? 이미 당초에 신고나 수정신고에서 납세금은 확정이 됐어. 그럼 당연히 채권자인 국가라는 조세 채권자는 그 채권을 그죠? 확정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럼 그 확정 채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일정한 청구에 의해서 납세의 청구에서 뭘 해야지? 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 그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정청구는 당초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죠? 자, 뭐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인정이 돼요. 그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뭐가 인정이 된다는가? 경정청구가 인정이 된다는가? 그럼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때 후발적 사유는 경정청구에 청구자 적격은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그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경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자 제도의 취지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자 당초에 과다 신고에 대한 그지? 자기 보정적 기회를 부여하고 그죠? 또 그죠? 과세관청, 예, 그치. 자, 뭐래요? 조세 소송을 통해서 환급을 하게 되면, 그죠? 과세관청 그죠?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가 부담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과세관청의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죠? 자, 뭐 함으로써, 그죠? 자기, 그지? 시정적 기능을 일반적, 뭐, 채권의 행사에 의해서, 그지? 행사를 함으로써 뭐 하자? 그지? 법적 안정성도 가질 수 있고, 또, 그죠?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납세의 재산권의 침해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 취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써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 조세 총론의 2대 주제, 그치? 조세 공평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는 항상 여러분이 글꼴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장애가 뭐가 나옵니까? 국기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국기법 총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선생님이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 무조건 인격 나오지. 그치? 그러면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물어볼 거예요. 아마 2017년도에도 그걸 출제했나 출제하지 않았나는 모르는데 공동사업에 대한 뭐예요? 소득세법상 제도도 여기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인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출제가 된다면 그죠? 아마 서류 송달을 가지고 간단하게 출제가 될 건데요. 이거는 세법학적 관점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기간 기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세법학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뭐 나올까요? 국세 부과의 원칙 이렇게 정리하면서 항상 목차를 여러분이 이렇게 되뇌이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실질과세, 신성실, 근거과세, 조세관면에 사후관리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때 시험에 원반 따로 나올 수 있는 게 실질과세와 신성실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규정을 내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하니까 자 이러한 사례 문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번과 2번 또는 3번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물음 1, 2에서는 거의 뭘 물어봅니까? 이론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3번에서 사례에 대한 판단 문제를 물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이론이 전제되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있나요? 세법 적용의 원칙이 그지 출제가 될 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는 딱 두 군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문헌 해석의 원칙 또는 그지 자 세법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항상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득과세 금지 원칙의 내용은 뭐뭐 있을까?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과 또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 정비를 여러분이 글꼴로 뚝뚝뚝뚝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될 내용이 뭐 있을까? 그죠? 납세 의무의 의무의 성립, 또 확정, 또 그죠?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험은 다 이 소멸 쪽에 출제가 됩니다. 왜? 국세부가 제척기 안 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을 쇼로 물어보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납세 의무의 저는 성립과 확정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성립은 뭘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돼서 납세 의무 확정이 기초가 제공되는 걸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확정은 뭘까요? 성립한 납세 의무가 즉 추상적 납세 의무가 되겠죠. 구체적 조세권 채무로 전환되는 과정을 뭐라?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확정 방식에는 뭐가 있다? 그지? 자, 신고 납세 방식 또 부가가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이 소멸에 대한 부분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도 이 소멸을 따질 때는 여기서 기한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소멸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뭘까요? 국세부가 제척기 안 하고 징수권
소멸 시효에 기산일이 언젠가를 꼭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국세부가 제척기한은 뭘까요? 부가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세부가권은 무엇이다? 이렇게 따져야 되겠지. 국세부가권은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럼 국세징수권은 뭘까? 납부기한 내에, 즉 대부분은 신고납부기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납부기한 내 납세무자가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을리한 경우 국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가 그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건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야. 그래서 뭐 하겠다? 자, 직접 걷어가겠다. 걔를 징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징수권은 뭐하고 납부기한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부가권은 신고기한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볼 게 뭐 있나요? 자, 수정신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 목차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한후 신고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뭘 보면 될까요?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도 항상 2차 납세의무만 보는 건 어리석다는 것이야. 자, 이따 납세의무의 승계, 또 연대 납세의무, 또 2차 납세의무, 또 거기에 추가시킬 수 있는 게 납세 담보에 관한 제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또 하나가 있다면 아무 데서나 목차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세 우선권에서 핵심적 내용은 법정기일이 될 겁니다. 이 법정기일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기일은 다시 한번 몸으로 연결돼서 정리할 수 있을까?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의무하고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에 대한 문제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받으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건 독립문제로 출제되진 않고요. 과세현 적부심사를 물어본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를 내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3점 또는 4점 정도 주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산세와 더불어 국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디 가면 될까요? 조세 불복에 대해서 또는 국세 불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통합세법학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론적 이유와 더불어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좀 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통합세법학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있을까요? 세법학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세법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세법학 답안지의 작성에 대한 방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시중에 회계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도 이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답안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법의 이론을 컨트롤 C-V에서 전달해 줄 겁니다. 아마 그걸 답안지에 옮겨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문제 20점짜리가 한 5페이지 이상 답안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써서 점수 받을까요? 그거 쓰면 여러분들 아마 1시간 반이라는 시험 시간 중에 1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1시간까지는 아니어도 4, 50분 지나갈 거예요. 20점짜리 4, 50분을 보냈어요. 그럼 꽈락이지 뭐. 하나 아닙니다. 세법학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이론형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설명형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설명형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지? 또는 이론형 문제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죠?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례에 대한, 그지? 판단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례 판단은 모두 다 전부 똑같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예요. 그럼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례 판단에서는 뭐 과세관청에, 그죠? 과세관청에 뭐가, 그죠? 조세 부과 처분이 또는 과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그죠? 납세 의무자의 또는 납세자의 뭐가 주장이 또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개가 사례 판단 문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봅시다. 자, 우리가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법학 1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 그지? 자, 국세기본법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죠? 또 법인세법에 문제가 있고, 또, 그죠? 소득세법에 문제가 있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갈래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론형과 사례형 문제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례형을 내게 되면, 그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절대 이 사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자,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물음 1 또는 물음 2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그지? 이론을, 그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물음 1과 물음 2의 문제는 뭐라는가? 기본적으로, 그죠? 이론 문제입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 3으로 가져갈게요. 일부러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사례 판단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뭘까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자,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전부, 그죠? 이론과 사례가 복합돼서 출제됩니다. 다만, 물음에서 이 사례를 상당히 길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치만 실제로 뭐합니까? 그지? 물음 1과 물음 2는 뭐예요? 순수한 이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 그지?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이 이론을 가지고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연결시켜주는 문제가 99%입니다. 99%. 모든 출제자는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현재도 겸임교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 문제 내면 전부 다 이렇게 냅니다. 왜? 채점의 편의성. 또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부분 점수를 줘야 돼요. 근데 그지? 이런 문제만 내봐. 그럼 답을 아예 쓰지도 못해. 그래서 최소한 점수를 주자는 거야. 자, 이때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타작만 해도 50점 맞아. 그지? 형식만 갖춰도 50점 맞아. 근데 무슨 소설을 쓰고 자빠졌어.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설명형 문제에서 선생님 답안을 쓰는 건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자, 답안입니다. 그죠? 답안은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법률 용어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간결하게 뭐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이거 물어봤어요. 국세부가 제척기간. 그러면 뭐예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지? 이렇게 글을 써가는 거야. 그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지? 뭐 할 수 있다. 그지?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또 하나 쓸 게 있네. 그럼 그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것들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이야. 근데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그래서 법률 용어를 통해서 아주 간결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가져갈게요. 자, 5점짜리 문제였어요.
그죠? 자, 문제가 5점짜리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줄 쓰면 됩니까? 그지? 여러분들 7줄 정도 답을 쓰면, 그죠? 충분합니다. 여기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글을 가다듬고, 그죠?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 가다듬은 글이 뭘까요? 그지? 이 법률 용어를 통해서 가다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자, 설명형 문제의 경우에는 최대한 법률 용어를 가지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판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죠? 자, 문제 배점이 총 이 문제가 20점짜리였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례 판단 문제는, 그죠? 자, 이 이론에서 몇 점 정도 주는 것이고, 최소 10점 정도 배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 문제가 구성이 됐다면. 그럼 사례 판단 문제는, 그죠? 10점 정도 배점이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자, 몇 줄 정도 글을 쓰면 될까요? 그지? 여러분은 한 페이지에, 그죠? 글을 쓰면 됩니다. 그지? 그리고 이 한 페이지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프레임을 잡아야 됩니다. 그 프레임이 뭐가 될까요?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는 점수 배점을 보고, 그죠? 답안지의 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답안지 형식은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자, 봅시다. 그지? 사례 판단 문제에서, 자,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라고?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과세인 적부심이 나왔어요. 과세인 적부심에 대해서 뭐, 그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또는, 그지? 각하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뭐 쓰는 거야? 오케이? 쟁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답안 작성 요령일 뿐이에요. 그럼 사례 판단 문제에서, 그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논리적, 그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 지문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뭐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러분이 답안지에 끌어가기 위해서, 그죠? 자, 색을 넣어놓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문 1, 2, 3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답안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관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물음에서 이미 쟁점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안을 작성할 때는 첫 번째 뭐 한다? 쟁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뭐 과세관청의 조세 부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이렇게 글을 간명하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쓰는 겁니까? 논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지? 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뭘 쓰는 겁니까? 그지? 법 조문이나 또는 이론을 여러분이, 그지? 답안지에 글을 써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법 조문이나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을 쓰는 겁니다. 그때 일부 강사들의 교재를 보면, 그지? 학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법에 학설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에 학자라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분들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으로 부족합니다. 응? 그렇다고 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받았다. 그건 세무의 무, 응? 세법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조세법 학자가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뭘 해야 될까요? 법학 학위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그죠? 그분들의 견해 또한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세청은, 그죠? 몇만 명이 되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죠? 행정청의 힘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싸울 만한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과 기본적인 이론을 논거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쓸까요? 그죠? 자,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뭘 할까요? 이 지문에서 파악한, 그죠? 자, 이 쟁점사항을, 그죠? 쟁점사항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한 조문이나, 그죠? 이론과, 그지? 자, 뭘 해서 대칭을 시켜서, 그죠? 자, 뭐 하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서, 그죠? 여기에 사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를
2, 3이라고 답안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 쟁점사항이 3개라면요. 이 쟁점과 거기에 대해서 조문을 써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간단하게 끝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함으로 뭐한다? 과세관청의 조세 부가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글을 써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판례를 암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 형태가 뭘까요? 자, 대표적으로 국세기본법입니다. 또 법인세법입니다. 또 이론형 문제가 순수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방세법에 있는 문제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지?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뭡니까? 자, 보세요. 순수 이론형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지? 단순히 설명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지?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 또 개별 소비세법, 또 조세특례제한법.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그지?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그지? 내용을 빼고는 뭐예요? 이론에 대한 정확한 뭘 가지고? 법률 용어를 가지고 여기도 뭐 하는가? 그지? 간략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략히 설명한다는 건 소설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 용어가 기반이 돼서 출제자가 물어본 그지? 물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답안지를 한 페이지를 씁니다. 절대 답안지를 길게 쓴다고 추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죠? 자, 7줄에서 많게는 10줄 사이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그죠? 정확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또 글을 쓸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법하기 진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게 어려워서 세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세법 개론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유형은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죠? 이 두 개가 복합되는 게 사례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뭐가 나옵니까? 1번이나 2번은 거의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음 3에서 사례 판단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이 이론과 그지? 사례 판단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이론형 문제에서는 그지? 문항수가 많을 겁니다. 물음이. 그지? 대표적으로 부가세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상속증여세법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나온다든가. 그지? 사례를 겉으로만 표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때는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 유형을 보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유형을 보면 그지? 자, 문제 1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그죠? 이렇게 박스가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사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래 사례를 읽고 그죠? 사례를 읽고 뭐 하세요? 그죠? 자, 물음에 그죠? 답하세요. 그죠? 답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쭉쭉쭉쭉 전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문제 1번입니다. 물음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물음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음 3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이때 물음 1과 2는 뭐라는가? 대부분은 이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 관계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되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하는가? 정확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물음 3번이 뭐가 될까요? 사례 판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점수 배점에 따라서 이것도 답안을 달리 작성하는 겁니다. 자, 5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쟁점, 결론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점짜리가 넘어간다면, 그죠? 이러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지? 자, 5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그지? 자, 저렇게 답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합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이 이론형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그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철저하게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지? 판례 특강을 하려고 하다가요, 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응? 통합세법학 교재를 쓰면서도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론을 정비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자. 응? 그런 다음에 세법학, 실전 세법학 연습에서, 그지?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죠? 다시, 그지? 수업을 진행을, 그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은, 그죠? 통합세법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법학의 최적의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세법학의 가장 최적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죠? 단계적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 않습니다. 제1단계입니다. 그지? 자, 세법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깊지는 않지만 브로드하게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항상 기본 이론 강의를, 그죠? 잘 들으시고, 이 기본 이론서를 자꾸 보면서 세법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2단계에서는, 그죠? 자, 이 기본 이론을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을 뭐 하고 정비하면서 거기에, 그죠? 사례에 대한 간단한, 그죠? 판단을 뭐 하고 판례를 통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이 기본 이론 정비가 7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이 사례 판단 부분은, 그죠? 30%, 그죠? 자, 미만이 되도록 공부 설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이 1단계와 2단계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연습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3단계에서는, 그죠?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면, 그죠? 자,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그죠? 실전 연습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그죠? 연습,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 강의를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제 4단계에서는, 그죠? 자,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그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법학의 최적의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때 저는,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게 뭘까요? 1단계, 2단계 수업이 가장 뭐한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단계 수업만 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점수는 여기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죠? 연결을 시켜서, 그죠? 다시 한번 뭘 하셔야 됩니까? 그지? 이론의 최적화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이 실전 연습 강의에서도 당연히 뭐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론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례에 대한 판단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연결을 시켜서, 그죠? 자, 이론과 연습을 다시 한번 뭐랄까요? 그죠? 병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에서는, 그죠? 랩 하듯이 여러분들 상법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전부 저희가 묶어서, 그죠? 자, 세법학 자유수강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좀 할 것이고요. 자, 많은 분들은 이 수업을 통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세법학을 좀 친해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2단계 수업이, 그죠? 그리고 통합 세법학 수업이 될 겁니다. 그치?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이 통합 세법학에 대한 수업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그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지? 제가 이 세법학 연습 교재, 그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죠? 수업은, 그죠? 세법학 연습 수업까지는 6월까지 끝내드릴 생각이에요. 6월 안에 뭐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합세법학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자란 세법학 이론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요. 세법학 공부하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소한 그죠? 1부든 2부든 전체적인 목차는 내 머릿속에서 그죠?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차와 더불어서 그죠? 자, 개별 세법에 대한 과세 요건 정도는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꼭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세법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법도 아니고 소득세법도 아니고 상속증여세법도 아니고 즉 개별세법이 아닙니다. 국기법 공부 다시 한번 하면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회계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다가 판납니다. 글 쓰라 그러면 아마 제가 채점하면 점수 형편없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공부를 하면서 재밌어하고 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도 예전에 이런 선생이 있었지 그래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통합세법학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